10년, 20년 내에 조류 인플루엔자를 보고 있어요. 2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근데 만약 백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보건, 의료의 차원을 넘어서 무기로 이제 쓰인다던가 하는 Bird flu is going to be a major pandemic. Once it learns how to go human to human, we will have a catastrophic pandemic.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화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코로나와 유사한 팬데믹이 향후 10년, 20년 내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또 팬데믹이 올 수가 있느냐. 세계보건기구는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바이러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를 조류 인플루엔자로 보고 있어요. H5N1. 그 바이러스는 지난 20년 동안 사람을 감염을 해왔어요. COVID was a minor pandemic. It had probably less than 0.5% mortality. And then only in certain patient populations, those over 60, over 65. Bird flu is going to be a major pandemic. If in the cases to date in humans have about 50% mortality, once it learns how to go human to human, we will have a catastrophic pandemic. 아직 인체 대 인체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은 조류에서 사람이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률이 50%예요. 2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부터 미국 남부의 텍사스 지방에서 조류에서 사람을 감염한 게 아니라 젖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감염한 케이스가 발생이 됐어요. 그 젖소는 포유류 아니에요. 사람은 감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일단 감염이 되면 인체 대 인체 확산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포유류까지 와서 포유류 간에도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체 감염 그 전파 그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백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코로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chance of a natural pandemic in the next 4 years is, somewhere between 10 and 15%. And, it'd be nice to think we're actually more ready for that than we were last time, but so far we're not. We're absolutely no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백린입니다. 현재 국가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백인화라고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코로나 사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이 감염이 됐고 그리고 700만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거의 1% 사망률이고요. 거기다가 경제 폐해가 컸고요. 근데 이것이 백신이 중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였는데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이 폐해는 4배, 5배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비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확보가 안 되고 사실은 이게 2009년도 신종 플루 사태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회사들이 비축을 해놨는데 그 비축된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사람을 감염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유전적으로 유사하냐 그건 nobody knows.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또는 세피와 같은 전염병 감염 혁신연합 이와 같은 데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H5N1에 대한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백신은 유정란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유정란의 수급에 영향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없이 조금 더 안전한 생산이 가능한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을 질병청과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회사 중에 한 4개, 5개 회사가 백신 시장의 80%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발전할 적에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다 리더십이 바뀌었거든요.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이걸 거쳐가지고서 미국이 팩스 아메리카나 해서 지금 전 세계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것은 적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공공의 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총칼을 가지고 뭐 미사일 가지고 그 원자탄 가지고 싸움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한 전쟁이 일어날 적에 전쟁 물자가 필요하겠죠. 그게 치료제 백신입니다. 우리가 주권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방, 안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국방뿐만 아니라 바이오 안보, 백신 안보, 거기에 백신 주권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중요하게 부상이 됐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저희가 배운 커다란 레슨 중에 하나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그 필요한 물량의 2배, 3배를 사재기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자기네들 자국 보호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반대의 급부적으로는 진짜 필요한 나라에서는 백신에 대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었죠. The gap between the number of vaccines administered in rich countries and the number of vaccines administered through COVAX is growing every single day and becoming more grotesque every day. 왜냐면은 현구매 계약 체계다 보니까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이제 그걸 이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투자금이 일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돈이 있는 나라들, 좀 부유한 나라들이 개발이 발발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이제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가 사실상 기술 독점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이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해외에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형 백신 2개를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한 것입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려면 적어도 세계 클래스에 해당되는 소위 GMP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백신 외에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SK나 이런 데서 정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제품을 맡기면은 금방 허가를 받아서 생산이 가능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해외에 있는 회사들한테 이미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제일 먼저 생산한 게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형 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단백질형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또 추가적으로 생산하게 된 거였었죠. 그만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GMP 레벨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정평을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러브콜이 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위탁 생산을 하면서 일정 물량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네, 맞아요. 당연히 그런 것을 네. 전제를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해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리면 우리나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 중에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의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외교적인 전략과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에서 뒤따르지 않고 접종이 되게 됐었던 거죠.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화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올 수 있는 팬데믹이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또 추가를 한다면 필요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고 간접적으로 또 다른 자원 외교의 수단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더 큰 파급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개발이 되면은 제3국과의 자원 외교 뭐 이런 것 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 외교 할 때 히토리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3세계 국가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이 감염성 질환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백신을
공급하면서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백신 자체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그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의 케냐에 한 3천억 투자로 지금 백신 생산 시설이 지금 투자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케냐에서 백신 생산이 되면은 아프리카의 보건의 증진이 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그 선순환을 일으켜주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케냐에서 생산하려면은 생산할 수 있는 백신 아이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은 게 뭐냐? 그 폐렴구금 백신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걸 우리 백신 회사들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제3세계에 대해서 공헌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현재는 mRNA 형태로 백신 개발하는 게 좀 트렌드가 된 것 같고 이런 데서도 좀 더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예, 지금 다른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때 가장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것이 mRNA 백신이었었잖아요. 일단 팬데믹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는 신속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mRNA가 강점이 있어요. 2개월, 3개월이면 생산이 가능하고요.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단백질 기반이나 뭐 바이러스, 벡터,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이런 기반의 백신들은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생물학적 제재인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세포 배양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생물을 이제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제조 공정인 반면에 이 mRNA라는 물질은 이제 세포 없이 그 무세포 기반의 그 효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mRNA 백신의 가장 큰 또 장점은 저는 그 기반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떤 항원 바이러스가 뭐 창궐했다라고 하면은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또 다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여러 동영상이 올라있는 유튜브 플랫폼이듯이 그런 플랫폼이 있어서 뭐 새로운 변이가 떴다 혹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유전 정보만 인풋으로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mRNA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백신만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시장이 작을 텐데 mRNA에 관심 갖는 이유는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제 쪽에도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백신 시장은 되게 작아요. 그 항암제 같은 치료제 시장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같은 플랫폼을 가지면은 나중에 확장성을 치료제 쪽으로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말씀하신 건 사실 예방 백신이 아니라 치료 백신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백신인데 항암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백신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된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은 그 항원을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사실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면역 체계가 제거를 하는데 근데 그 암세포가 굉장히 똘똘해요. 왜냐면은 그 암이 어느 정도 증식을 하면은 면역 체계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암세포와 이제 면역세포의 경쟁 싸움인데 이제 암세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좀 활성화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백신인 거고 이제는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와 같은 항원이 아니라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항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항원이 환자 몸으로 들어가면 그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환자 몸에서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mRNA 백신은 치료 백신으로까지도 활용도가 높다, 범용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계속 가능성과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나요? 아직은 이제 기술 축적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기술, 요소 기술들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 적에 엔진 만들어야지, 타이어 만들어야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조합이 되잖아요.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씩 격파를 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해외에서 기술 라이선스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술로 이제 대체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양면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에 관한 한 적어도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서 mRNA 백신 생산에 투자를 하겠다 5천억 투자가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의하면은 2028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피우의 투자를 받아서 일본 내온 백신과 라사열 mRNA 백신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팬데믹 가능한 여러 다른 질병에 대한 mRNA 백신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상업화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상업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카이코비1이라고 하는 이제 국산 코로나 백신이고요. 유전자 단백질 제조합 기반의 단백질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22년에 허가가 됐고 바로 다음에 2023년 6월에 이제 WHO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가 된 건데, 설명을 좀 드리면 코로나가 왕관인데 이제 왕관의 그 뾰족한 모양 때문에 그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그 뾰족한 모양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돌기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돌기 단백질 혹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카이코비1 같은 경우에는 그 돌기 단백질, 정말 단백질의 항원으로 이제 주입하는 백신이고요. 근데 그거 단백질 그 항원 하나만 이제 떠다니면은 면역을 활성화하는 능력인 면역 원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뭉쳐서 그 나노 입자로 이게 설계를 해서 이제 개발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일단 확보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변이에 따라서 혹은 다른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mRNA 기술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국산에서 개발이 된다면 백신 주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단백질형 백신은 이것은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mRNA 백신 치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5년 전 2020년 때만 하더라도 단백질 생산 기술로서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게 mRNA였었거든요. 그런데 mRNA 백신을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효능은 있는 것 같지만 부작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언젠가는 혹시 mRNA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속 생산이 가능한 백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나올 것이고요. 오미크론 변이, 그 하위 변이가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통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이 그것이 2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세대는 어쩌면 지금 하나의 종류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합친 소위 2가 백신 또는 3가 백신, 이것을 다가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백신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소위 범용 백신이라는 그 유니버설 백신,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금 뭐 백신을 개발하면은 바이러스는 자꾸 도망가잖아요. 변이를 하고. 이게 뭐 우리가 활을 쏘려고 하는데 지금 타겟이 자꾸 움직여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유니버설 백신, 그 범용 백신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까지 나올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어떨 것인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면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범용성이 있는 백신을 개발하자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하나가 이제 체내에 접종이 되면 면역성을 발휘하는데, 저희가 만든 제조합 나노파티클 백신은 표면에 약 20개의 항원을 노출시켜서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온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광범위한 판사베코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이 되면 향후에 코로나 같은 어떤 대유행이 왔을 때
mRNA 백신에 더불어서 충분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너무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술력을 확보하고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서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추가를 한다면 아직 뭐 신변종 바이러스 팬데믹은 시장이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서 시장이 될지 불투명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우리가 바이오 시장에서 백신의 글로벌 리더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내 시장만 타깃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서 너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제 혁신적인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라라고 이렇게 유도하기가 조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또 타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글로벌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FDA든 EMA든 WHO든 그런 규제 기관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 사실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건데 그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럼 배워야겠죠. 그럼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글로벌 허가까지 받는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경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게 단순하게 한 어떤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정보 차원의 어떤 그런 중개라든지 그 인프라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